후보 교체라는 초유의 사태로 미국 대선 TV 토론은 정말 이례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과연 입을 열까 관심받았던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는 토론 직후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죠. 이번 대선 토론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슈W 주제는 초면입니다만입니다. 네, 교수님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저번에 나오셨을 때 그때만 해도 바이든과 트럼프가 토론을 했고 그 직후에 바이든이 자기 입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첫 단추고 그 다음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예,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거 기억합니다. 보통 우리 방송 끝나면 또 다 잊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교수님은 어떻게 보였어요? 그동안 지금 과정, 오늘 TV 토론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6월 27일 날 트럼프랑 바이든 간의 첫 번째 후보 토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바이든이 이제 우리의 예상보다도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다 아시는 대로 그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뭐 민주당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미국의 정치 관심 있는 분들이 바이든이 그만해야 된다, 재선에 도전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압력을 넣었고요. 그리고 7월 21일 그 대선 토론 후 3주 정도 있다가 공식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부통령인 해리스에게 후보 자리를 넘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첫 번째 토론회 이후로 바이든 트럼프 양자 대결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바이든한테 계속 불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두드러졌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더 버티고 싶어도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대면서 토론회 이후에 바이든의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건 책임져라라고 했을 때 바이든이 할 말이 없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해리스로 그럼 바뀌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냐라는 건데. 첫 번째로는 그 해리스로 바뀌는 과정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굳이 원칙적으로 따지자면은 해리스 지금 대통령 후보는 경선을 정식으로 거친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만뒀어도 민주당 일각에서 그래도 짧지만 임시로라도 경선을 치러서 그래서 해리스와 다른 후보들 놓고 경쟁을 시킨 다음에 후보를 뽑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뭐 그런 과정을 전부 다 건너뛰고 해리스로 민주당이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해리스로 실질적으로 바뀌고 난 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바이든이 잃어버렸던 부분을 다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차 범위 내에 있지만 트럼프보다 지금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그러면은 바이든은 지지 안 하다가 해리스를 지지하게 됐냐 따져보면은 젊은 유색인종 유권자들이 바이든은 뭐 지지하지 않는다까지는 아니지만 바이든을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해리스로 바뀌고 나서는 여론조사에 젊은 유색인종 유권자들이 나는 해리스를 지지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상황에서 지금 토론회가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말씀하신 김에 이번 토론에서 교수님은 어느 장면이 조금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6월 27일 바이든 트럼프 토론회에는 그 두 사람이 서로 인사를 안 했어요. 네, 맞아요. 서로 각자 자리에 갔죠. 근데 오늘은 해리스가 직접 이제 트럼프한테 찾아가서 악수를 청하고 이제 트럼프가 악수를 이제 받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뭐 일각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트럼프는 꽤 키가 크고 그리고 해리스는 의외로 키가 작습니다. 160이 안 돼요. 우리 환산해 보면 157cm 정도 되는데 근데 둘이 나란히 세워놓으면 그럼 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림이 잘 안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 악수를 해리스가 건네고 트럼프가 받는 그 과정에 카메라가 좀 위에서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키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이제 그런 장면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역시 카메라가 주인공이에요. TV는 카메라가 모든 걸 다 결정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정은 기자님은 어떤 장면이 좀 인상 깊으셨나요? 다 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기대를 좀 하기는 했죠. 근데 이제 그 관심의 초점이 사실 트럼프에 대해서는 뭐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기 좀 힘들었었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트럼프에 대해서. 그다음에 해리스는 모두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조금 관심을 가졌었는데
잘 하기는 한 것 같아요. 무언가 조목조목 이야기는 잘 했는데 이 장면 진짜 재밌었어. 이 장면 너무 상징적이야. 이거 완전히 좀 파장 있겠는데 신선하네 이런 느낌을 주는 장면은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탁 울림을 주는 예. 인상에 딱 남는 그런 건 없었다. 좀 사실 무난하게 예전에 갔다. 뭐 물론 오바마 같은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너무 탁월한 예이긴 한데 좀 그런 느낌은 좀 없었어요. 그렇군요. 우리 또 미국 출신이시니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래도 뭐 이 장면은 너무 인상이 깊었다기보다는 전체 토론에서 약간 인신 공격, 뭐 사람의 성격에 대한 공격을 많이 안 했더라고요. 트럼프 쪽에서는. 의외로. 네, 의외로. 네. 그래서 뭐 그런 비슷한 공격을 트럼프에 나온 공격을 많이 했지만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에 비해서는 되게 얌전해진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약간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네. 뭐 해리스는 이제 말도 잘하고 토론도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거는 예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대에 좀 만족하는 그런 수준이었다. 네, 저는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대가 많이 되었던 게 그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에서 그 꺼내놨던 얘기들이나 뭐 트럼프가 했던 발언들을 해리스가 다시 잡아서 뭐 해결하는 이런 느낌이 돼서 네.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만족스러운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그렇군요. 네, 그렇죠. 네. 일리아 교수님은 어떤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딱히 막 한 장면 골라가지고 이게 좋았다라기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저도 행우님이랑 너무 동감이 되는 게 트럼프가 공격적이지 않았던 게 되게 의외였어요. 원래 트럼프는 되게 공격적인 말을 하고 막 네. 중간에 끼어들고 막 페이크 뉴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전혀 안 그랬다는 게 일단 인상적이었고 굉장히 얌전해졌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네. 게 이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해리스한테는 큰 기대를 안 걸고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해리스가 잘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 물론 오바마나 뭐 미셸 오바마 급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좀 이렇게 튼튼한 기본을 깔아놓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 정도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국내외 언론을 저도 계속 좀 훑어보고 있습니다만 해리스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대통령까지 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사실 궁금한 게 없었는데 해리스는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엇갈렸었어요. 그래서 검찰 하던 시기를 이제 그 언급하시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파이터의 어떤 그 면모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아니 해리스가 말을 잘 못해. 그래서 이 해리스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평가가 많았었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실제 기대치는 어땠고 이번에 토론에서 보여준 해리스의 모습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리스에 대한 의견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검사 경력이 있으니까 뭐 1대1 마치 이제 범죄자를 대하는 것처럼 이제 대화를 하면은 충분히 효과적이면서 공격적인 토론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측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과거에 해리스가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나왔을 때의 뭐 발언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생각보다 특히 이제 다른 민주당 정치인에 비해서는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네. 뭐 다른 건 다 떠나서 오늘 이제 있었던 토론회에서 기억할 만한 것은 해리스가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는 거를 보여줬다라는 거. 그거는 예, 그렇죠. 그거는 하나 인정을 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연습을 통한 그 능력이건 아니면은 뭐 타고난 거건 뭐 그거는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번 토론회에서 보여준 모습 자체는 뭐 트럼프에 대비해서 해리스가 뭐 말을 잘 못한다든가 뭐 이런 이제 우려는 불식시키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네. 그 호텔에 한 4, 5일 머물면서 해리스가 자기의 스텝 중 한 명을 너 트럼프로 잠깐 빙의해봐 해서 메소드 연결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 토론에서 엄청나게 데뷔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또 성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구정 기자님, 그 TV 토론 이후에 여러 뉴스들이 쏟아졌는데 헤드라인도 참 제각각이었던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뉘앙스의 보도들이 많았나요? 사실 TV 토론 끝난 다음에 나온 보도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하고 되게 비슷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토론에서 두 사람의 목표치 자체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정치 극단화 그걸 가지고
이제 모를 만한 사람은 사실 이미 이전에 다 결집을 시켰고 확장성은 별로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블룸버그 통신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트럼프에 맹종하는 지지자가 아닌 사람 공화당 지지자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좀 대통령다운 모습 좀 보여주는 게 좋았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근데 해리스에 대해서는 부통령을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해리스를 모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 이 토론 직전에 나온 조사에서 유권자들 30%가 해리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알아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해리스의 목적은 확실하게 자기 색깔을 각인시키는 거, 이제 그게 됐겠죠. 근데 이제 토론이 끝난 다음에 미국 언론들, 뭐 다른 나라 언론들도 그렇고 대체로 평가는 일단 해리스의 판정승. 하지만 결정타는 없었다.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이제 뭐 해리스 쪽의 중요한 전술 중에 하나가 이제 트적트라 그래야 되나요? 트럼프 스스로 사고치고 이제 그러면 해리스가 맞받아치고 이런 거였는데 생각보다 이번에 트럼프가 별로 화력이 없었고 이제 그 부분은 토론 자체가 서로 같이 후보들이 공방을 주고받는 형식이 아니라 사회자가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만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트럼프는 굉장히 생각보다 화력이 없었고 해리스가 오히려 이제 압박을 잘한 것 같다. 그래서 공격을 잘한 것 같다라는 분위기이긴 해요. 전반적인 평가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실제 지지율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트럼프의 입장에서 조금 더 얌전했다는 말이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아, 트럼프요? 그 사실 이번에 그 디베이트 할 때 여러 가지 룰들이 있잖아요. 무대에서 오른쪽에 서고 싶은 사람, 왼쪽에 서고 싶은 사람, 그리고 마무리 발언은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마이크도 켜놓을 것인가 끌 것인가를 굉장히 그 내부에서 논의를 했나 봐요. 그런데 지난 6월 말에 바이든과 트럼프 붙었을 때 트럼프가 왜 이렇게 점잖아졌지 했는데 그 사실은 이유가 마이크를 꺼놨기 때문에 끼어들지 못해서 굉장히 좀 점잖고 차분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 아니다. 괜히 남 좋은 일 시키지 말자. 마이크를 켜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에서 뭐 노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저번에 했던 것처럼 마이크를 이제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끄도록 룰을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되게 얌전해진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 근데 트럼프가 전체적으로 저는 그냥 이렇게 인상으로만 봤을 때 일단 말투가 얌전해진 것도 있지만 약간 진짜 좀 노쇠해졌다라는 느낌을 솔직히 받았어요. 이번에 굉장히 스타일을 아주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S&T는 나는데 그 바이든 공격했던 거 고령화 그 부메랑을 조금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해리스가 또 그 부분을 어필하려고 굉장히 그런 이미지를 많이 주려고 한 것도 있고 트럼프가 확실히 이제 해리스는 그러니까 적당히 여유로우면서도 오히려 또 좀 당당한 이미지였는데 트럼프 뭔가 좀 노쇠한 이미지였던 것 같기는 해요. 그렇군요. 이번 뭐 토론에서 사실은 정책별로 굉장히 그 싸움이 많았었는데 이슈별로 굉장히 명확하게 입장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낙태, 외교, 뭐 에너지 문제, 경제, 인플레이션, 이민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좀 인상적인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최근 한 뭐 10년만 20년 정도 이제 돌이켜 보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토론회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후보들이 나와서 토론을 한 결과가 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토론회 때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건 이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잘했다 이걸 판단할 테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좀 더 객관적으로 이제 토론회를 평가를 하려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후보들이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구도로 봤을 때 해리스, 트럼프 모두 다 자기한테 유리한 현안이 있고 이제 불리한 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유리한 현안이 인플레이션, 경제 문제, 그리고 이민, 특히 이제 불법 이민 문제. 이걸 가지고 해리스를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았고 여기서는 사실은 해리스가 이 두 개의 현안에서는 수세에 몰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반대로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임신 중절 문제,
그리고 인종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또 공격 포인트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모든 현안들이 다 토론회 때 다루어지기는 했는데 이제 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해리스고 트럼프고 방어를 해야 될 때 그 방어하는 모습이 기대보다는 훨씬 더 수세적인 그래서 좀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문제를 이제 물고 늘어지니까 이제 네. 해리스 쪽에서 나온 이제 대답이 뭐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소를 할 거다. 혹은 뭐 인플레이션은 지금 예전보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전공법을 쓰는 대신 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 테니까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아니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좀 빠져나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제 해리스 입장에서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너 대통령 되면은 끝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끝낼 건데? 방법론.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또 답 없이 이제 회피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상대방이 질문을 했을 때 회피하는 부분은 이제 그 후보의 약한 점 이런 부분을 조금 좀 부각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대충 이제 선거 운동 때나 혹은 이제 언론에서 보도됐던 내용과 크게 차이가 있는 내용은 아니었던 그런 토론회라고 볼 수 있고 각자의 약점과 단점을 어떻게 이제 보완하느냐 앞으로 2달 남은 상황에서 그게 이제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행우님 사실은 여성들 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그렇고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슈인 거잖아요. 네. 미국에서 사실 지난 2022년 중간 선거도 사실 낙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이 그래도 뭐 선방할 수 있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 엄청나게 그 낙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단은 여성의 인권 문제로 이제 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대선 때도 정말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해리스가 이 뭐 그런 문제에 대한 조금 더 중반적이나 아니면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조금 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에 대한 뭐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나 뭐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 되게 미숙하다는 느낌을 네. 들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미국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제 뭐 여성 인권을 지키고 싶다면 해리스를 지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게 핫한 이슈다. 상반대로 네, 그렇군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후보자 토론에서 조금 예상 바뀌었다 뭐 싶은 거나 아니면 좀 관심 있게 보신 이슈가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뭐 일단 러시아와 관련 정책이 아무래도 제일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토론을 유심히 봤는데 네. 역시 사회자가 트럼프에게 3번이나 질문을 했는데 3번 다 트럼프가 답을 피했어요. 3번?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겨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3번이나 물어봤는데 매번 트럼프가 전쟁을 끝내겠다. 아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게 스탑시키겠다. 이런 얘기만 계속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또 이제 그걸 가지고 해리스가 트럼프를 공격 시작했는데 너에 대해서 거의 모든 세상의 정상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또 예시로 헝가리의 대통령인 빅토르 오르반을 예시로 들었는데 그게 네. 굉장히 안 좋은 예시예요. 네, 하필이면 네. 하필이면 그 사람을 예시로 드는 게 안 좋고 그래서 해리스가 오히려 이제 그 나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도 앞으로의 우크라이나가 꼭 이기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쓰겠다라는 정책까지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는 확실한 차이가 나는 거고요. 또 이제 이런 정쟁을 유심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차이를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봤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이 토론회 전체 발언 시간을 보면 트럼프가 43분, 해리스가 37분간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 5분 정도 말을 더 많이 했어요. 근데 또 공격하는 시간을 보니까 해리스가 17분 이상, 트럼프가 한 12분 이상 정도. 그래서 공격하는 시간은 또 해리스가 많았다고 하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집권 여당은 여기 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격 받기가 쉬운데 오히려 이번에 그 숫자만 본다면 해리스가 트럼프를 더 많이 공격한 것처럼 돼버린 그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였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언론에도 좀 나온 내용인데요. 그 해리스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바뀌면서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가 약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서는 모든 계획을 네. 짰는데 저쪽에서 이제 후보가 바뀌고 나니까 네. 상대적으로 훨씬 젊고 게다가 남성도 아닌 여성, 백인도 아닌 흑인, 그 아시아계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만들어놨던 준비해놨던 것들을 다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갈팡질팡한다 그랬는데 오늘 토론회에서도 나온 거지만은 트럼프는 마치 옆에 있는 사람이 해리스가 아니라 바이든인 것처럼 계속 공격을 했던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해리스가 아니 바이든이 아니라 나랑 싸우는 거다라는 거를 몇 번 이제 주지시킬 정도의 일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은 미국에서 해리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책, 부통령이라는 직책은 사실 미국 연방 헌법에 구체적으로 부통령이 뭘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의 역할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대신하는 걸로만 지금 적혀 있는 거지. 네. 뭐 대통령은 이런 일을 하고 부통령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역할 분담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해리스 입장에서 최대한 해리스의 상황을 변호를 하자면 바이든 행정부 3년 반 동안 한 거는 자기랑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 네. 부통령 사인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걸 또 이제 트럼프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폈는데 이게 나쁜 정책이다. 이건 바이든이 나쁜 정책을 폈다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만 해리스가 나쁜 정책을 했다라는 거는 부통령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트럼프가 해리스를 공격할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애매해졌어요. 역으로 이제 트럼프는 익숙한 상대니까 민주당으로 봤을 네, 네. 때는 공격 포인트가 많은 그거를 해리스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 같은 경우 이제 집권할 때도 그랬고 오늘 발언 중에 몇 가지를 체크했더니 몇 개가 거짓이더라. 몇 개가 오해 소지가 있더라.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번에도 팩트 체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토론 끝나자마자 언론에서. 이번에는 몇 개 정도 있었습니까? 혹시? 뭐 정확하게 네. 셀 수는 없죠. 뭐 네. 트럼프는 항상 수백 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누적 숫자로.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경제를 하는 부분에서 트럼프가 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뭐 10%, 50%, 80%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내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네. 거짓말도 있었고 뭐 대공황 이후 처음 뭐 이런 네, 거. 뭐 이런 네. 뭐 단군일의 죄악 뭐 이런 우리도 이런 많이 쓰죠, 그런 표현이죠. 거. 네. 네. 네, 그러니까 뉴스에서 많이 퍼진 게 그것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지명책, 그러니까 무슨 콜로라도 주인가 하이티 이민자들이 반려견을 먹는다. 아 맞아요. 그걸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게 일단 그러니까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민주당인 상대책을 공격하기엔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저도 알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좀 공격하는 게 과연 이거 대통령 토론일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딘가에 자기 랠리에서 나가서 그런 얘기를 상관이 없지만 그렇죠. 유세 장소. 네, 유세 장소에서. 근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두 분이 후보인 두 후보가 토론장에서는 얘기가 오가는 것 자체가 조금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싶습니다. 아니, 다른 거는 뭐 이제 과장할 수도 있고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제가 CNN인 거에서 본 거는 전체 중에 한 16개 트럼프가 거짓말했고 해리스도 한 2개 정도 거짓말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오해 소지가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개 숫자가 나오긴 했는데 뭐 개와 고양이를 먹는다는 조금 너무 넘어간 거 아니에요? 선을 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행우님? 저는 네. 그래도 반박에 있어서는 해리스가 정말 많은 노력을 네. 했다는 것을 이제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경제 침체화에 대해서는 이제 토론하는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보통 이제 이민자의 문제로 여기는 태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도에서 뭐 그 지금 모든 일자리가 흑인이나 뭐 멕시카에서 온 분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발언들은 뭐 어떤 의견에 많이 갈리긴 하는데 해리스가 이런 발언을 되게 잘 대처했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사실상 이 말은 정말 화제가 되기도 했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에서도 나왔던 발언이기 때문에 해리스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반박을 너무 잘하지 않았나. 무난하게 대처를 했다. 네, 그래도 약간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트럼프 후보님은. 그래서 그런 문제도 미국의 의견석에 갈리는 주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상 트럼프는 이제 그 백인 우월주의 단체에서 많은 후보를 이제 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는 발언을 계속 하다가 이제 정책화 아니면 해결책과 위주로 된 발언이 좀 미흡해요. 네. 그래서 이런 뭐 인종차별과적인 뭐 발언을 계속 대시하면서 해결책이 없는 이런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해리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느끼고 네. 발언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번에 듭니다. 미국 언론들이 네. 그 실시간으로 막 팩트체크들 많이 올렸잖아요. 보니까 트럼프가 말한 것 중에 그 문제 그 오하이오인가에서 그 YT 이민자들이 개 잡아먹는다 네, 이거 그거는 누가 듣기에도 조금 황당한 네, 정말 너무 황당한 진짜 밑도 끝도 없는 내용들이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거짓말로 지적된 게 트럼프가 이렇게 좀 부풀리는 걸 워낙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든 정부 되고 나서 뭐 지금 해마다 뭐 2,100만 명인가가 미국으로 불법 이민자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네. 거짓말로 생각해도 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 언론들이 아무리 늘리고 늘려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최대치로 잡아봐도 1,000만 명이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불법 이민자가 그렇죠. 이제 그런 네.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좀 전에 교수님께서 해리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트럼프는 어쨌든 해리스를 공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이민 정책의 책임을 해리스한테 물으려고 뭐 보더 차르, 일단 뭐 짜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이 이민 정책 결국 해리스가 다 했다라 그러는데 그거는 일단 좀 아닌 것으로 이제 미국 언론들의 반응도 이제 이민 문제를 계속해서 그 트럼프가 공략을 하려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이민자와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전부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무리수를 많이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그 보러 자르라는 어쨌든 직함 비슷한 걸 줬는데 아니 실질적인 직함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미국 언론에서 그렇게 부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그런 비공식적으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너 짜르였는데 그 보도 네. 담당하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지 이렇게 공격을 지금 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한마디로 네가 보도 차례였잖아. 근데 이렇게 많이 2천만 명이 쏟아져 불법이네. 들어왔고 개까지 잡아먹어. 이렇게 주장을 연결이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불법 이민자를 수입해서 투표시킨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고 이번 TV 토론에서는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민자 가족에서 네. 오거든요. 그래서 그 저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되게 책임감이 없는 발언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뭐 미국인 된 상황에서 저도 이제 투표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하고 나오시면은 그냥 날 위해 투표하지 말라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조금 그런 발언을 뭐 백인 우월 단체를 위한 발언이긴 하지만 뭐 조금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입장에서 조금 무책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책임하다. 이민자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죠, 사실은. 네. 네. 아, 우리가 이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나 뭐 오바마 등을 많이 봐서 눈높이가 상당히 좀 높아진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와서 해리스의 강점과 약점 어떤 걸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리아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여태까지는 이 토론까지만 해도 해리스에서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높은 평가를 내리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일단 부통령이다 보니까 크게 뭐 언론에서 보도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뭔가에 딱 눈에 띄는 그런 활동을 거의 3년 반까지 안 하다가 뭐 그때 대충 언론을 통해서 뭐 어떤 얘기를 했다, 뭐 일을 되게 못 하고 있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 실제로 나와서 정책을 발표하면서 또는 레토릭이라든가 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런 게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번에 생각보다 제가 네. 기대했던 것보다 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일단 트럼프라는 사람이 상대로서의 굉장히 어려운 후보예요. 토론하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네. 그러니까 날라오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공격만 하고 있는 그것도
어이없는 숫자를 빼불려서 막 거짓말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사실상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면 거기에 반박하기가 되게 어려운 자리예요. 근데 해리스가 그게 그나마 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물론 그거의 전형적인 모습을 2016년에 힐러리가 보여줬지만 뭐 그 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하게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안전빵이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사실 이제 해리스 입장에서는 뭐 모든 정치인이 그렇지만 소위 집토끼도 잡아야 되고 산토끼도 잡아야 되고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제 무당층 중도파 이런 분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어차피 트럼프와 해리스 찍을 사람 정해져 있고 마음 못 정한 사람들을 위한 토론회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 지난 11일 날 토론이. 근데 어쨌든 해리스는 뭔가 굉장히 우클릭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뭐 증세 문제도 그렇고. 뭐 프레이킹 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너무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 불가피한 선택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사실은 선거운동 전략이랑 그 통치 철학은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리스가 지금 원래 입장에 비해서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에 비해서 약간 보수적인 방향으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네. 이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트럼프도 2016년, 2020년보다는 지금 약간 왼쪽의 발언들을 합니다. 특히 이제 네네. 그 임신 중절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예전과 다르게 좀 거리를 중간 쪽으로 두는. 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오른쪽에 있다가 중간으로 조금씩 오고 있으니까 뭐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해리스가 그냥 거기 있거나 더 왼쪽으로 가는 거는 사실은 표를 잃어버리는 네.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좀 선거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끝나고 뭐 누가 이기건 근데 그 중에 뭐 해리스가 이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보다는 우리 예상대로 조금 더 왼쪽으로 가서 통치 철학을 발휘를 해서 뭐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투표권이 있는 우리 선생님. 네. 어느 주에 투표권을 갖고 계세요? 저는 캘리포니아를 아, 캘리포니아. 큰 영향이 없군요. 네. 그럼 경합주에 계셨으면 더 재밌었을 뻔했는데. 약간 안 혹시 여쭤, 누구 네. 찍으실지 안 여쭤봐도 될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막. 네, 혹시 제3 후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이번 뭐 지난 10일 날 토론 자체는 좀 해리스의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후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뭔가 약점, 이거 좀 아쉽다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유권자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약간 미국의 젊은 층을 휩쓸리는 뭐 경제 문제, 뭐 집안에 있는 문제나 뭐 낙태와 관련된 문제를 잘 다루었지만 지금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시위 운동을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렇죠. 문제에 대한 발언이 되게 미흡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한 발언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해야 젊은 층의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토론하는 관점에서 공감대를 살려서 이제 해결책 위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게 되게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제 엘리아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트럼프가 쉬운 상대가 아니어서 그 자리에서 살아냈다는 것만으로도 인정할 만한 지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그래도 네. 지지 그 젊은 층의 분들은 미국 내 문제도 바라보고 있지만 해외에 있는 문제들도 강력하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인정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발언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계속 시위도 있었고 민주당 전당대회 내내 또 옆에서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수락 연설을 해리스가 어떻게 할까 저도 유심히 봤는데 일단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스스로 디펜스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언급하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문제를 언급하는. 그래서 저는 애매하다고 표현하고 있었는데 미국 매체에서는 그래도 패러그래프 길이를 보면은 팔레스타인 쪽에 더 많은 단어를 썼다 뭐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해리스 같은 경우. 그게 지금 해리스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지난 그 10일 날 토론에서는 외교 안보 분야는 사실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많이 안 나왔어요. 전부 뭐 보니까 3대 이슈로 꼽혔던 게 낙태, 이민,
그다음에 미국의 민주주의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서로 첨예하게 부딪히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두 사람 다 무언가 결정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이제 그 해리스는 그 분야에서는 확실하게 경력이 없죠, 지금. 경력이 없고 아마 이야기할 것도 많지 않았을 텐데, 해리스 쪽에서는 한마디로 그거야말로 진짜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는 바이든보다는 훨씬 압박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압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어떻게 이스라엘 이렇게 하지 마, 이제부터 이스라엘 편 안 들어, 이런 선이 아니라 정말 미묘한 방식으로 그렇게 패러그래프 길이가 약간 짧아지는 네. 이런 수준으로 항상 이스라엘에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무기 판매량을 뭐 줄인다라든가 항상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은 해리스 입장에서는 뭐 그거는 트럼프도 마찬가지일 거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되도록이면 말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 특히 젊은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거랑 이 기성 정치권에서 눈치 봐야 되는 이제 유대인 로비 집단이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이거랑 시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교수님, 이 문제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 누구든 사실은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내가 대통령 되자마자 당선자 시기에도 당장 전쟁 끝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방법론을 물어봤을 때 없어요. 없는 거죠. 그리고 해리스도 지금 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인권 문제 계속 언급하고 바이든보다 조금 더 우호적인 것 같지만 여전히 해법은 없어 보이고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그거는 팔레스타인 사실은 문제 돌파. 미국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동에서 어떤 변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적응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뭐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 중재,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조건을 좀 서로 만족해 갖고 그냥 잠시 그만두자, 뭐 이제 이 정도의 이제 중재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일방적으로 누굴 편을 든다라든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을 뭐 제거를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준다라든가 이런 식의 위험 부담을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말리고 지금 상황에서 큰 문제 없이 봉합을 하는 과정을 이제 밟으려고 할 텐데, 말이 쉽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뭐 분규들이 뭐 사라진다라든가 이런 일은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그 부분이 바로 그 이란 핵 합의하고 엮여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된다 그럼 오바마가 했던 대로 결국은 이란하고 이렇게 원수지간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고, 그래서 일단 이란과의 관계를 풀어서 중동에서 미국이 더 이전같이 그렇게 많이는 신경이 안 써도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지렛대가 될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정말 사활을 걸고 물밑에서 온갖 작업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사실은 그 미국 전역에서 대학생들 위주로 캠퍼스에서 엄청나게 시위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실제 젊은 그 미국의 유권자들 20대 30대 젊은 분들은 당장 무기 지원을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인가요? 어떤 입장인가요? 기본적으로 네, 당장 이제 무기 지원을 뭐 멈춰야 된다. 멈춰야 된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는 네, 거. 인권 문제의 침해에게 너무 이제 심각하고, 그리고 이 세대는 사실 SNS에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전쟁의 참사를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계속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이슈에 미디어가 계속 나오니까 계속 이제 뭐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역사상에 없었던 기회예요. 그래서 뭐 2차 세계 대전 때 들었던 뭐 인권 침해나 아니면 전쟁 범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이 세대로 끝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계속 시위를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든의 후보였을 때는 이제 이런 시위는 미국적이지 않다, 자유적이지 않다 이런 발언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젊은 층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이런 미흡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뭐 해리스 후보로 바뀌면서 그래도 이런 문제에서도 조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의 라는 희망. 생각으로, 네, 그래도. 약간의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나저나 트럼프 전 대통령 현 후보가 이 포토카드 그리고 화보집 등등을 팔면서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돈벌이 수단으로 역시 비즈니스맨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다. 지금 뭐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엄청나게 아니, 저게 얼마예요? 저런 거 얼마에 주고 이 산다는 디지털 거예요? 카드를 출시했는데 무려 $99.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만 원 정도 됩니다. 13만 원. 네. 제가 덕질하면서 많은 포토카드와 화보집을 갖고 있지만 저건 참 신박한데요. 네. 그리고 본인의 몸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봐도 네. 이게 굉장히 참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 선거도 굿즈 시대로 가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화보집, 뭐 세이브 아메리카를 지난 3일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한 $99. 그리고 운동화, 향수, 목걸이, 성경책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달아가지고 엄청나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선거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개인 사업체로 유입된다. 일단 다시 또 행운님,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역대 이런 일이 있었나요? 후보가 직접 하시는 일은 없었죠. 뭐, 네. 오바마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굿즈가 되게 많았어요. 굿즈는 많았죠. 네. 양당 후보 모두. 네. 근데 뭐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이제 출시해서 파는 거는 아니고요. 뭐 그분을 지지했던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남들에게 파는 이런 형식이었는데 이거는 처음 보기는 하죠. 네. 그래서 많이 당황하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되게 조금 재밌는 거는요. 이 포토카드랑 굿즈가 적극적으로 판매가 된 게 그 암살 시도 이후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 굿즈를 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포즈를 손을 하셨잖아요. 드는. 그런 배경으로 된 포토카드가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혹시 러시아에서도 뭐 정치인들 굿즈 팔고 이런 거 합니까? 없습니다. 없군요. 네. 그런 거는 뭐 물론 지지하는 층에서는 뭔가 만들어서 팔 수는 있는데 뭐 러시아 뭐 기념 어디 뭐 샵에 가면 뭐 푸틴 얼굴이 딱히 뭐 마트리오시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푸틴이 직접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누군가가 이제 제3자가 그렇게 하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좀 더 크게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 저는 아예 우리가 조금씩 시대 자체가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가 아닌 약간 인터테인먼트화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징후들이다. 네. 지금의 모습들이. 네, 그럴 그거는 수도 미국에서는 있겠네. 아무래도 자본주의 상징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더 이상 정치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터테이너까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를 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런 추세 아래서 나온 그런 부분이 그냥 아닐까. 그 정치가 엔터테이너화 되는 거 그것에 트럼프가 가장 최종 결과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결과물. 셀러,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쪽에 있었던 배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한 그런 일은 워낙에 여러 나라에서 되게 많이 있지만 트럼프는 또 그런 예를 들면 뭐 아놀드 슈워제네거라든가 뭐 아니면 뭐 로널드 레이건 이런 쪽하고는 또 결이 다르게 그냥 딱 어떤 배우로서 이미지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순전히 그냥 셀럽이다라는 거 네. 하나 그거 하나로 승부를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게 당연한 귀결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굿즈를 팔아서 또 그 와중에 자기가 돈을 버는 거는 네. 그거는 조금 좀 옹색하기는 하지만 네. 사실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게 정치인이 자기 인기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는
뭔가에 일반 사람들이 특히나 젊은 유권자들이 인기로 많이 보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이번에도 토론이 끝나자마자 미국의 아이돌이라고 부를 수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네. 바로 SNS를 날렸어요. 네. 카밀라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그렇죠. 네. 그게 아마 많은 젊은 유권자에게 정말 이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서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 유튜버일 수도 있고 가수일 수도 있고 배우일 수도 이런 사람들이 전혀 정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좌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그 팔로워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2억 8천만.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고 사실은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왜 그 해리스를 지지하는지 쭉 글을 썼는데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하필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 그 플랫폼에 AI로 만든 그래서 테일러가 나를 지지했다고 올린 걸 보고 더 열받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 입장을 더 공고히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좀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래서 누구를 지지할 거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답정너였고 민주당을 찍을 것 같긴 한데 그건 모두 예상할 수 있지만 바이든이 후보였던 시절에 그러니까 바이든 지지 선언을 언제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관심사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테일러 스위프트 쪽에서는 가장 전략적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이번에 딱 골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지지율 추이를 보니까 이제 한 7월 중순 이후부터는 조금씩 여론조사들 중에서 이제 미국 여론조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우세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우세한 것들이 많아지나 안 많아지나 이런 걸 가지고 보는데 이제 해리스가 우세한 걸로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7월 중순 이후부터 확실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래서 바람을 타고는 있는데 이제 그 10일에 그 대선 후보 토론 이제 이런 걸 거치면서 조금 뭔가 못을 박아주자라고 스위프트가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그 가짜 뉴스 그거는 조금 심했죠. 네. 그래도 대선 후보인데 그 트럼프가 아무리 막말러라고는 해도 지지하지 않은 거를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네. 안 되죠. 못을 정말 확실하게 박은 게 글 전체 다 쓰고 마지막에 테일러 스위프트 자기 이름 쓰고 콤마 아이 없는 캣 레이디라고 썼어요. 네. 그래서 정말 대못을 박아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를 겨냥하는 그런 네, 말. 벤스랑 제 벤스 부통령 후보랑. 그나저나 뭐 전국적인 지지율이 어떻게 되든 간에 사실은 경합주 싸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 TV 토론도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 혹은 썬벨트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 토론이 그 엎치락뒤치락하는 그 경합주에 뭔가 좀 어필할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토론회 자체보다는 이제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경합주에서 벌어지는 광고전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뭐 선거 자금법도 엄청나게 느슨하고 그리고 후보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광고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쓸 수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 선거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뭐 지나칠 수도 있는 거지만 중요한 것이 뭐 어느 후보가 지난달에 얼마를 모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네. 나오잖아요. 그러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모으는데 도대체 그 돈을 어디다 쓰냐? 네. 대부분 다 광고에 씁니다. 거의 다 광고. 네, 광고에 쓰고 이제 광고가 보통은 뭐 이제 뭐 TV 그다음 뭐 케이블 TV 요즘은 이제 디지털용으로 이제 광고를 보통은 30초짜리 영상을 만들어 갖고 그거를 이제 뿌리는데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담아 갖고 30초를 채울 거냐. 그리고 어디다가 이거를 어느 네. 시기에 이제 방송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선거 운동 그 네. 연장선상에 있는 전략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경합주에서 앞으로 2달 동안은 그 경합주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광고에 노출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 이제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광고가 잘 만들어지면은 이거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 충분히 된다라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광고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그 광고 메시지 중에서 특히 이제 일반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토론회가 그 펜실베니아에서 네. 열렸는데 네. 거기 이제 경합주고요. 근데 사실 이게 계산을 해보면 뭐 이제 가상의 시뮬레이션이긴 하지만 이제 경합주를 뭐 한 5개, 뭐 혹은 7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경합주에서의 결과가 뭐 나머지는 2020년 선거랑 똑같다고 했을 때
이제 해리스가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270명을 얻어갖고 가장 근소한 차이로 이기려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면 됩니다. 근데 트럼프가 270명을 확보를 해서 270대 268로 가장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되려면 펜실베니아, 조지아에서 이기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세 개, 두 개긴 하지만 해리스고 트럼프고 절대 반드시 이겨야 되는 데가 지금 펜실베니아이기 때문에 뭐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그런 걸 다 고려하니까 이번에 ABC에서도 토론회를 펜실베니아에서 열었고 펜실베니아 사시는 분들은 두 달 동안 상당히 광고에 시달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펜실베니아는 선거인단도 19개로 가장 많기도 하고 또 워낙 접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남은 그 갖고 있는 돈의 80%를 여기 다 쏟는다고 하죠.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에 쏟는데 그 돈이 뭐 7,800억 막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해요. 네. 그나저나 갑자기 궁금한데 유권자 입장에서 이런 광고들이 이게 좀 들어옵니까? 네, 많이 많이 들어오죠. 들어와요? 한국에서도 네. 제가 유튜브 아직 미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이. 그래서 많이 오기는 해요. 근데 딱 트럼프의 광고일 때랑 해리스의 광고일 때가 너무 티가 나요. 어떻게 달라요? 그 약간 그 트럼프가 관련된 뭐 광고나 그런 거는 포토카드랑 되게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유사해요. 뭐 모습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말이라든지 뭐 웅장함, 나는 대단하다, 나는 너의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광고를 약간 해요. 슈퍼맨 이미지 뭐 이런 건가요? 네, 네, 맞아요. 약간 그 슈퍼히로의 이미지를 살려서 뭐 나는 아메리카를 살리겠다 이런 후보 라인 한 장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반대로는 해리스가 약간 가족의 이미지를 많이 대시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토론 때도 공감대를 살리다 보니까 약간 뭐 나는 너의 가족의 일부다. 나는 너의 가족을 이해한다. 이렇게 해서 뭐 가족의 상황을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후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광고들이 오면은 끝까지 모르거든요. 왜냐면 다 뭐 치약 광고인가 뭐 부동산 광고인가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트럼프가 후원한 광고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일단 끝까지 봐야 되겠군요. 이게 뭐 어디서 온 건지. 네, 그거는 그 5초 스키프가 5초. 5초 스키프까지 봐야 됩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광고나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유세차에서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K-pop 노래를 뭐 가사를 막 그렇게 개조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 효과가 많이 없어 보이긴 한데 특히나 이제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런 광고를 보고 정말 그거 믿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걸까요? 돈을 그 정도 쏟는 거 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효과가 조금 있는 게 지금은 그래도 뭐 제 나이로는 뭐 스스로 파악할 수는 있지만 어린 친구들이 보면은 그래도 뭐 약간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른 상황에 비해 이 후보자들의 광고들이 되게 메시지 위주로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막 음악은이나 뭐 다른 것들은 되게 줄여서 하고 뭐 이런 말을 하겠다이라는 포인트에 두고 광고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이 후보자가 어떤 것을 지지하고 있는지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달력이 되게 정확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도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작권 문제가 안 된다면 확인해 보시고 뭐 하나 30초짜리 한 2개 정도 방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저희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법적으로 안 되거든요. 네. 예, 영상으로 그렇죠. 그 광고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이런 광고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게 뭐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문제가 없다면은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볼 수 바로 있어요. 나옵니다. 바로 나오나요? 바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워낙에 많으니까요. 예. 네, 이번에 어쨌든
지난 10일 토론 끝나자마자 해리스 캠프에서는 두 번째 더 가자라고 하자고. 했고 트럼프 후보는 생각해 볼게 이 정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 이제 앞으로 뭐 디베이트도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약간 뭐 빙의를 해서 어떤 어드바이저가 된다면 해리스 혹은 트럼프 후보에게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지. 네, 먼저 행우님. 네, 누구도 괜찮습니다. 둘 다도 괜찮고요. 조언. 저의 입장에서 매우 조심스럽지만 네.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럼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문제가 아닌 우리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을 위한 발언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전반적으로 지지를 받으려면은 막 말을 하지 않는 게 막말. 네, 아니면은 뭐 문제가 되는 발언, 뭐 인종차별주의가 같은 발언을 조금 더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해리스에게도 저는 정말 조심스럽지만 지금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발언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뭐 희망을 하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지지할 이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간단한 조언만 할 수 있습니다. 지지할 명분을 달라 뭐 이런 아. 거군요. 네. 그렇죠. 아랍 유권자들은 굉장히 민감해하고 계시니까요. 구정 기자님? 저는 미국 유권자가 아니라서 아니라서 조언 안 하실 겁니까? 저는 나의 할 재능 거 낭비를 없고.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거예요. 네. 일단 이번에 그 해리스가 참 저는 그래도 좀 진짜 선방한 것 같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새로운 거를 보여주지 못했고 아마 보여줄 것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 해리스는 사실상 법무대에 처음 등장한 건데 뭐 정치 경력이 짧다 그랬는데 굉장히 좀 그러니까 안정되고 그다음에 준비된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거기서 조금만 더 무언가 조금 더 감동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네. 조금만 더 호소력, 흡인력 호소력, 이런 게 흡인력. 약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율리아 교수님은? 저도 뭐 미국의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는 아마 그냥 그대로 갈 거고 해리스한테는 조심스러운 조언을 하자면 저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경제와 이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경제는 그렇다 치고 이민 문제에서는 해리스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좀 많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다시 한번 조금 더 합리적인 말을 하면서 미국 자체가 이민의 나라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다 이민자고 이민자로부터 지어진 나라다. 그런 걸 강조하면서 이 불법 이민에 대한 트럼프가 날리는 그런 페이크 뉴스를 조각조각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깨면 그러니까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본인도 이민자 가족에서 나오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 아마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을 거고 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조금 언론 플레이를 했으면 지금의 헷갈리고 있는 그런 유권자들, 유색인이라든가 젊은 유권자라든가 또 그 아랍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해리스에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개인적인 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이민 문제를 조금 더 강조하고 조금 또 이제 다양한 이 미국다운 미국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선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네. 특정 부분에 대해서. 네, 마지막 교수님은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뭐 저도 뭐 미국 유권자는 아니지만 뭐 미국 정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네. 한 번 정도 더 대통령 후보 간의 토론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건 뭐 법으로 결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후보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만약에 한 번 더 이제 대통령 후보들 간의 토론회가 열린다면은 지금 요번에 했던 형식이 아니라 다른 형식을 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대통령 후보들 간의 토론회는 한 3번 정도 치르고 뭐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그냥 요번 같은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요번엔 청중은 없긴 했지만
뭐 한 번 정도는 이제 타운홀 미팅 형식이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후보들이 나오고 그리고 방청객들한테 직접 이제 질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하는 그런 형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예전에 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한 번 더 하자라는 뭐 제안을 하고 그걸 받아서 진행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뭐 유권자 혹은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뭐 2달 동안 뭐 총력전을 펼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제안은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할 거고 그걸 네. 받느냐의 여부가 이제 달려 있고 뭐 그거 관련해서 이제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부통령 후보 토론회 뭐 요것도 이제 한번 좀 관전거리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중요하진 네. 않지만. 예. 부통령 후보 토론도 은근히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에는 기대가 하나도 안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생각보다 재밌을 수도 있을 것 재밌을 같아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누가 이길까요? 벤스와 월즈 누가 이길까요? 둘 다 말을 잘해서 저는 네. 아, 벤스도 말 잘하죠. 벤스 네. 부통령 후보도. 약간 모르겠네요. 좀 모르겠다.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네, 네. 그렇죠. 옷 입는 스타일부터 모든 것이 다르더라고요. 다 다르죠. 네. 예. 알겠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토론을 앞두고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90분간의 혈투를 예고한 바 있었죠. 지금까지 마음먹지 못했던 유권자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합니다.